네. 4월 27일 찐시황방송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저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구정본부장 장시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저의 그 영원한 스승이자 저의 파트너이신 우리 또 김대준 대표님이 오늘 또 안경을 굉장히 또 샤프하게 착용을 하시고 노안입니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안이시. 오늘 아침에 아까쯤에 이렇게 좀 들어오다가 네. 저기 대기하시면서 제가 잠깐 이제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데 네. 다른 분인 줄 알았거든요. 돋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돋보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샤프하게 네. 또 안경을 또 이게 안경 쓰는 모습은 제가 또 처음 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신선했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한 주간 네. 제가 지난주에 혼자 방송을 했었고 네네. 그 전주에 뵙고 못 뵀는데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시장은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조금 이게 음산하고 좀 공포스러운 시장이었었잖아요. 3월 중순에서부터 지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한 달 이상 지수가 네, 상승을 네, 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해서 학습 효과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최근에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오르고 내림의 반복적인 상황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다행스럽게 일부 반등과 저점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뭐 어떻게 시장 풀어가는지 한번 장차장님. 네, 한번 뭐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데 일단은 이게 최근의 시장이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공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네. 이게 뭐 이제 사실은 우리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네네. 가장 상승률이 거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3월에 한번 이런 이 구간에서 조정을 좀 맞았었죠. 네. 조정을 좀 맞았었는데 실제 지수 상승은 1월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달러를 완전히 쉴 새 없이 좀 달려왔었고 네. 조정다운 조정은 요때 한번 받았던 것 같아요. 요 그렇죠. 기간 동안 한번 받았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일주일 동안 받았던 조정이 굉장히 거셌었고 요 기간 동안에 실은 글로벌 증시는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중국 맞습니다. 시장만 조금 움직였었고 요 기간 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리스크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불거졌었고 거기다가 환율이 또 때 아니게 달러 인덱스는 약세인데 원 달러만 좀 강세인 어떤 그런 상황들. 평가절하. 네, 그렇죠. 평가절하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쳤었는데 반등이 언제쯤은 나올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모르겠습니다. 이 반등이 오늘의 반등이 60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슈팅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가운 반등이었고 또 그 와중에 이 우리 시장의 그 8개 종목의 어떤 사태들 S증권. SG증권의 이 CFD 매도 관련된 이런 사태들도 투심을 좀 얼어붙게 하면서 네. 급격하게 오르던 신용잔고가 그날을 기준으로 확 줄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오늘 반등이거든요. 어제 신용잔고가 갑자기 올라가다가 확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왔고 앞서 이제 제가 대표님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 대표님이 또 이제 파생 전문가시셨더라고요. 오래 했죠. 네, 선물팀에서 오래 계셔가지고 뭐 감히 저도 이제 그냥 어렸을 때 좀 하면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좀 접근을 하긴 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2,500 이상으로 가야지 그들도 좀 먹는 포지션인데 일부 시장이 좀 빠질 때 손절을 좀 나갔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왔고 개인들이 갑작스럽게 상방에서 2,500이 깨지고 2,400 정도를 가야 막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좀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외국인들의 놀이터인 이 국내 파생 시장에서 그걸 가만히 두고 볼지가 의문인데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의 어떤 이 포지션이 일단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포지션 2,500을 좀 상방으로 열어놓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조정이 좀 끝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무리가 일시적으로 뭐 물론 5월에 이제 FOMC도 남아 있고 또 4월 CPI 발표도 또 추가적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도 난항을 좀 겪고 있고 어디서 어떤 리스크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좀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살얼음판이긴 합니다만 또 오늘 시장의 반등이 결국은 또 차전지였다라는 거. 또 약간은
뭐 시장의 어떤 뭐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시장의 생태계가 사실은 이런 조정을 거치고 나서 2차 전지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다른 종목들의 어떤 순환매가 크게 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주면 좀 더 이제 건강하게 어차피 2차 전지는 2차 상승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저번 시간에 결론을 지었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그 틈을 타서 조금 올라줬으면 좋았건만 했는데 빠진 거에 비해서 사실 올라오는 게 그렇게 조금은 기대 이하였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결국은 코스닥이 한 2% 넘게 올라온 거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형제들이 한 70% 정도를 그렇죠. 차지를 하면서 시장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장 초반에는 이 순환매가 좀 돌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에코 형제들이 좀 급하게 올라오면서 그 물량들을 좀 다시 다 빨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불안하지만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일부 좀 줄여놓긴 했지만 여전히 제가 보는 어떤 주식들의 어떤 뭐 반도체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는 다음 이 추세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매수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몇 종목에 좀 입질은 좀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중에 한 종목을 조금 사봤고 포스코홀딩스도 갭을 메꾸는 자리가 오늘 좀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조금 감안하고서라도 일부 좀 매수를 좀 해봤고 하지만 이제 비중이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라서 네. 일부 좀 입질만 좀 해놓은 상태고 2차 상승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급등을 바로 해버리면 전 또 단기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이 시세가 네. 이제 확 들어오다가 이번 조정에 딱 멈춰버린 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다음 주 들어옵니다. 다음 주 들어옵니까? 네. 그거는 그러면 대표님이 조금 조금 있다가, 있다가 네. 한번 확 정리를 해주고 왜냐면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네. 대표님이 그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네. 어쨌든 저는 오늘 시장을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 1분기 실적이 물론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더 이제 안 좋게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이 주식은 반등을 했어요. 네. 2분기에도 적자가 좀 지속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컨퍼런스를 들어보면 결국은 하반기에는 우리가 실적이 회복이 된다라는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램의 출하가 10%가 줄었는데 다음 분기에는 좀 늘 거고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또 DDR5와 HBM이 50% 60%늘 거라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 반도체 쪽은 결국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네. 돈을 계속해서 좀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그냥 부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어떤 한 사이클에서는 생산 라인을 캐펙스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네. 왜냐하면 재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쌓여있는 재고를 일단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나중에 하반기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수요가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캐펙스가 필요로 한 시점이 어느 순간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저는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하반기로 갈수록 하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어두울 때 그러니까 동트기 전에 주식을 좀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물론 반도체 칩 제조회사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겠지만 이들이 캐펙스를 크게 늘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존과 같이 캐펙스를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왔었을 때 캐펙스를 확 늘리려고 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사실 소부장 관련된 소재 부품 관련된 장비주들 종목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미 기대를 하고 주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올해 1분기에도 몇몇 종목들은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저는 이제 무르익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뭐 5월에 혹시라도 FMC 관련돼서 또는 뭐 다른 어떤 이슈로 북치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난항을 겪게 되면서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면 2차 전지도 봐야겠지만 번외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은 사이클에 한번 좀 기스가 났다가 그거를 실리콘으로 메꾸는 시기가 이제 2분기, 3분기다라고 치면 선점에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쯤은 봐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경영 사장이 모두의 네. 이제 파생 상품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파생 상품 1년 동안에 얼마 정도 국내 시장에서 벌어가는지 아시나요? 저는 대략 한 7, 8천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7, 8조입니다. 아, 조인가요? 네. 천억이 아니라 7, 네. 8조인가요? 연간 단위로 해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시장에서 7조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최근 10년 내 기간 동안 매년 수익을 만들어서 뽑아갔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 파생 시장이 글로벌리 제일 크죠? 1999년, 2000년도에 네. 우리나라 그 파생 시장 거래량이 네. 22억 계약이었거든요. 네. 1년에 네네. 전 세계 1위였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이후에 규제가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은 8위, 9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8위, 있습니다. 9위 지금은 그렇죠. 많이 내려왔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왜 이렇게 많은 돈에 대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느냐라고 한다면 해외 자금이 국내에 들어올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이제 환율을 보고 이 방향성에 들어서 들어올지 말지를 판단을 합니다. 네. 원화가 약세로 갈지 강세로 갈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고요. 네. 일단 얘네들이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 환율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네.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채권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돈을 바꿔서 채권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채권에 투자되어진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식을 사는 겁니다. 네. 주식 시장에 대한 수익률은 크게 관여치 않습니다. 왜? 네.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에 의한 수익률이 가장 크고요. 네. 안정적으로 채권으로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자산에 대해서는 손익을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주식을 기초 상품으로 해서 파생 상품을 운용해서 수익을 만들어갑니다. 주식을 팔아서 파생해서 수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주식을 사서 파생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시장은 쉽게 말해서 입출입이 빠르기 때문에 주식은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왜 얘네들이 매매를 잘할까라는 부분을 제가 예전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싱가포르를 한번 가보게 되는데 싱가포르에 가게 되면 이제 트레이딩 룸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각 증권사마다 이제 그 프랍 데스크가 있고 뭐 운용사에는 트레이딩 룸이 있고 은행에도 마찬가지로 재무팀에 보면은 이제 글로벌리 자산 배분 전략에서 매매를 하는 팀들이 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트레이딩 룸에 가보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수백 명이 한 층에 앉아서 거래를 합니다. 얘네들은 리스크 한도 그러니까 오버나잇 한도를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 손실 한도가 되면 아웃됩니다. 예전에는 금액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을 줬는데 네. 지금은 손실 한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매매하는 금액은 무제 아닌가요? 내가 뭐 맥시멈이 있는 건 아니고 옴니버스 계좌를 쓰기 때문에 네. 기본 계좌에는 돈이 담겨 있고요. 네. 그 하위 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손실 한도에 대해서 하루에 그 손실 한도를 다 말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1년 동안 나눠서 말아먹을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레이딩 룸에 수백 명 또는 각 층마다 해서 수천 명의 트레이더들이 그 자격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래를 합니다. 국내에도 지점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은 애들만 적정 한도를 가지고 한국 시장이든 중국 시장이든 특히 한국 시장은 파생 상품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되고 걸러진 사람들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를 잘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관점에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엄청난 파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전략도 굉장히 좋을 테고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옵션 포지션의 외국인의 동향을 보고 시장을 흐름을 판단한다. 이건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호흡이 빠르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때마다의 상황으로 짧게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은 누적으로 뭔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오래 좀 지속된다고 하면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적에도 허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적을 잡을 때 전 만기부터 잡을지 이번 월 초부터 잡을지 그것도 애매하겠네요. 데이터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롤오버를 얼마나 했는지도 중요할 테고 그렇죠. 이 시점에서는 갑작스럽게 매수로 변경을 하든지 매도로 변경하면 어느 시점부터를 누적으로 잡아야 될지 애매하긴 누적 하겠네요. 포지션에 대한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시세, 단기 흐름 순간순간 변화하는 모습, 장중 흐름만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지표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 상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잘한다. 특히 선물에 있어서는
라는 하나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런 시장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 쉽지 옵션 않죠. 매매를 하면 쉽지가 않죠. 상대하기가 네, 그렇죠. 어렵습니다. 어렵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죠.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주시장이 하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 심리 위축이죠.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고요. 투심의 위축 과정에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SG증권 사태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사를 참고하셔도 많은 내용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이번 S 사태와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후배들이 있고 업계에 이제 많은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태와 관련됐다라는 게 아니고 증권사에 있으면서 관련 계좌를 담당하거나 관련 계좌와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직원들이 이제 전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계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최초에 그 핸드폰을 신규로 개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해당 그 펀드에 가입을 하겠다 또는 그 해당 그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 뭐 사설이긴 하지만 그러면 핸드폰을 개설하고요. 핸드폰을 통해서 그 우리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이 비대면 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내 명의의 핸드폰과 내 신분증과 공인인증을 줘야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주식시장에는 공짜 주식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모든 걸 매도하고 은행으로 돈을 출금했을 때가 내 수익입니다. 그 전에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숫자의 상황은 내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호의적인 메시지로 수익이 난다는 얘기로 뭐 공인증을 줘라, 또 비번을 줘라, 또는 뭐 어떤 계좌를 개설해더라. 이거는 제가 오랜 기간 시장에 있으면서 초기에 어느 정도 수익은 날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주머니에 돈을 찾아가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현혹되는 것은 궁극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다. 궁극 수익이 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시장이 최근까지 하락이 나왔던 원인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시장 상황 한번 짧게 한번 진단하고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기존에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시장의 이제 지수는 2,600포인트 상방에서 고점을 찍을 것이다. 왜? 과거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지난해 1월부터 한 4월까지 거래가 되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왜 이때 거래가 집중적으로 되었냐? 지수 흐름적인 측면에서 이제 2021년 6월 24일 날 3,316포인트 고점 찍고요. 거의 한 7, 8개월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3,3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주가가 대반등 나올 만한 시점이다. 그리고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도 해를 바꾸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바닥 찍고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 모든 투자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도 이때 시장은 반등과 다시 상승으로의 진입이 되는 자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때 매매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매수도 많았겠죠. 우리가 매매 공방이 치열하고 매수가 많았다라는 것은 매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면 뭐 짧은 수익이든 큰 수익이든 금방금방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손실이 나면 끝까지 가죠. 통상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손절이라는 개념으로의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져가자. 그래서 오래된 기간차에서의 매매 공방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의 치열하게 움직였던 치열하게 형성이 됐던 매물은 지금까지의 매물로의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장을 분석할 때 매물 집중화 구간을 판단할 때 지난 흐름에서의 저점 구간을 저항선과 매물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장은 지수가 2,600포인트를 살짝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지금의 지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5월, 6월, 7월, 8월 한 3, 4개월 정도의 흐름에서
등락의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주는 2600포인트 근처에서 매도하고 중형주, 옐로우칩 종목으로 우리가 교체 매매,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자는 게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 시장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580포인트, 2600 찍지를 못했죠. 2580포인트의 고점을 찍어주고 지수가 미끄러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악재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겠지만 시장은 일단 기존에 생각했던 목표 지수를 뭐 조금이지만 앞두고 조정을 받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장은 우리가 기존 예상했던 상단부의 목표 지수의 흔들림의 과정 지수에서 약간 하향화해서 지금의 지수 구간에서 앞으로 흔들림의 과정에서 등락의 과정이 전략은 똑같습니다. 진행이 될 것이라는 측면으로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한 전략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면 지금의 지수 상황에서 추가로의 지수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매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받을 때 추세 지지가 되는 부분은 과거에 특히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면서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이 저항의 구간이 대략적으로 2500포인트를 전후로 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지수는 투자자의 심리 측면에서 주가가 큰 악재가 없는 상황하에서는 이 구간에 오면 사볼까 하는 투자의 심리, 투자자적 심리가 시장에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빠질 때마다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지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력한 지지선 구간에 의해서 시장은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최근에서 찍어줬던 지수 구간이 저점으로의 판단이 되는 현상으로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우리가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시장 심리와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펀더멘탈한 분석으로 왜 지금의 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운용이 되면서 그리고 또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의 시장 상황이 전개될지 펀더멘탈 측면으로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하여서 살펴보게 되면 앞서 이제 환율 얘기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환율이 지금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국내 환율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1200원 수준 이 정도 수준이 일반적인 정상 흐름에서의 환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최근에서의 고점 구간을 돌파했죠. 오늘 장중에 1340원 돌파했다가 살짝 가라앉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서의 고점 구간이었던 1320원 수준에서의 가격을 어제 그제 돌파하면서 흐름의 전환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의 약세, 평가 절하 왜 나타날까요? 뭐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무역수 적자죠. 그리고 수출의 부진 상황이죠. 무역수 적자와 수출의 부진 상황은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 상황 하에서 올해 들어서 수출은 조금씩이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1월에 450억, 2월에 500억, 3월에 550억 수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 또한 1월에 120억 달러, 그리고 2월에 50억 달러, 그리고 3월에 40억 달러 중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GDP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이 부분 일단 장착을 하시고 환율의 평가 절하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환율의 상황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지수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수 상황을 앞서 말씀드릴 때 2600포인트까지 도달은 못했지만 지금의 2500과 2600 사이에서 5월, 6월, 7월 뭐 이 구간에서의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나고 저는 올 하반기 선에서 지수의 상방 탈출 흐름이 진행될 것이라는 측면으로서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환율의 상황과 연동해서 이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900포인트였던
종합지수가 2100포인트까지 주가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의 우리나라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지금 환율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33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환율은 1200원, 100원, 1100원이죠. 1100원 수준에서 1444원까지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수도 3300에서 2200까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에서부터 환율의 고점 찍고 지수의 상황 또한 지난 9월, 10월 또 11월에 한 차례 더 저점을 찍어주는 과정에서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하고 있죠. 이 상승 과정에서의 진행 흐름이 이 과정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상승 과정에서의 흐름이 이 과정에서의 흐름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환율 상황이 1444원을 돌파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판단할 때 1360원 라인까지의 흐름이 진행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꺾일 때 시장의 지수는 호전되는 상방 탈출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에서의 그 환율의 상황을 이제 1차적으로 점검을 했고 우리가 시장을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과 금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고용과 물가, 우리나라는 수출, 중국은 정제 안정.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 금리와 환율입니다. 금리 수준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왜 시장에서 매도보다는 매수, 그리고 공격적인 매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3년 만기 국공채 금리의 실제 금리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 통용되는 금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년짜리 국고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금리를 판단을 하고요. 미국 10년짜리입니다. 최근에서 국내 금리를 판단해보면 3.2% 수준에서 완만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등락입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의 금리 수준이 국내 금리가 2%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3.2%입니다. 미국은 현재 금리 수준이 3.4%입니다. 코로나 수준에서의 금리가 3%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금리와 지금의 금리 차가 0.5인데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점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 차가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금리 차가 1%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제가 하락이 멈추고 상승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연착륙 과정에서의 경제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할 때 시장에서의 금리 수준에서의 하락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금리 안정화 추세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금리 차에 대한 제가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에 들어올 때 첫 번째로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금리 차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금리 스프레드가 국내 시장이 여전히 먹을 만한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장세에서 시장 매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장이 아닙니다. 환율로 변화한 자금이 채권에 투자되어지고 이 환율과 금리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매도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금리차가 좀 더 축소되기 이전 단계 수준까지의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공격적으로 이전과 같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의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은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흐름은 아니다. 일반적인 시장 흐름에서의 고점 찍고 리바운딩 과정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관이 오늘 장에서는 좀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연속적인 매도를 나오기 위한 과정에서의 상황은 아니다. 단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만한 시장 상황도 아니다라는 측면. 금리의 상황은 외국인 투자자들 기준으로 해서 금리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금리 수준의 상황은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에서의 금리 수준에서의 내용 측면에서의 흐름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기관은 시장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추세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개인이 주식을 어느 정도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등락장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5월, 6월장에서는 시장 상황에서의 흐름이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에서 박스 하단부에 오게 되면 반등이 나올 거고요. 박스 상단부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그 반락이 나오면서 등락의 과정이 5월, 6월장에서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지수 관련 핵심 대형주보다는 지수 관련 핵심 대형주 하단부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한 접근 전략이 가능하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장시현 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뭐 전반의 내용, 종목의 내용 한번 설명을 듣고요. 오늘 이제 그 GDP 미국에서 발표되고 내일은 PCE가 발표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오늘 발표되는 GDP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미 GDP 성장률을 발표했죠. 중국은 지난 1분기 성장률 4.5%, 우리나라도 역성장에서 이번 그 1분기 성장률 0.3%입니다.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금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시장 상황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세계적인 추세적 측면에서 지난 4분기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GDP 상황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판단될 때 역시 미국 시장이 오늘 장에서 일부 반등이 나오는 형태에서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장 지수적 측면에서 바닥 찍고 일부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지는 측면에서의 시장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5월 3일 날 FOMC 회의 있고 5월 4일 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죠. 이 흐름에서 좀 더 시장의 상단부를 향한 주가 움직임에서의 진행이 나타날 것 같다. 이게 이제 전반에, 오늘 좀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전반의 시장 흐름과 전체 분위기를 여러분께 이제 전달해 드려야 되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위태위태하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걸 제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께 짧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길었지만 시장의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면 네. 결국 이제 시장의 전반적으로 뭔가 이제 좋은 이 뉘앙스들이 보여지는데 네. 5월, 6월 달까지 만약 시장에서 리바운딩이 나오고 네. 추세적으로 좀 뭔가 자리를 좀 만든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 박스권 매매든지 간에 그렇죠. 뭐가 됐든지 간에 주도하는 업종들이 나와야 될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수 상승을 만드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뭐 어쨌든지 간에 이쪽 2차 전지 업종 내 종목들이 좀 클 것 같고 시가총 비중이 크다 보니 네. 인덱스를 움직이는 거는 이쪽이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쪽이 2분기 때까지는 사실은 조금은 뭔가 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어떤 2분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좀 들어서야지 뭔가 본격적으로 바닥을 잡고 좀 상승하려는 모드를 좀 보여줄 테니 네. 대형주 쪽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좀 부재하는 가운데 저는 요 자동차가 좀 눈에 띄거든요. 여전히 참 매력적이죠. 여전히 매력적인 이 구간이라고 이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결국은 이제 숫자가 찍히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사실 현대차가 저는 지난번에도 20만 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야지만이 사실 추세를 다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요 구간에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매물벽이 가장 두꺼운 구간이었으니 요 때부터 길게 늘려보면 요 시기 때부터잖아요. 실은 길게 이어져 왔던 부분들을 다 깨고 내려와 봤는데 네. 그거를 이제 만약에 장대 양봉과 더불어서 거래라는 동반해서 어제 그제 이렇게 좀 뚫어놨으니까 자동차가 사실은 대형주 쪽에서 뭔가 시세를 좀 내면서 2분기, 3분기까지 내달릴 수 있는, 내달린다고 하는 게 뭐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달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25만 원, 26만 원 이 전고점을 트라이 한번 해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수를 2,600선 또는 그 이상까지 안착을 한번은 시켜주는 그 업종이 자동차 업종일 것 같고, 그리고 기아차도 사실은 이미 다 뚫어놨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큰데요.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역대급 실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단순하게 역대급 실적만을 바라보고 해당 업종에 대한 긍정비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 지금이 역대급이면 이 역대급 바로 이전 상황에서의 실적 호전,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나왔던 때가 언제냐, 이때를 판단해보면 2011년, 12년 요때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요 구간이죠. 그렇죠. 예. 이때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차화정하면서 그렇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아는 지금의 그
지난 역대급 실적을 돌파한 주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비롯해서 일부 부품주들은 아직까지도 주가의 상황이 지난 2011년, 12년 주가 상황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 네. 앞선 이제 완성차 업계의 종목들이 네. 먼저 좀 치고 가주면서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 항상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조금 더 가파르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자동차가 먼저 달려가기 시작하고 시차를 두고 부품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자동차가 어느 정도 뭐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으니 조정을 조금 받으려고 하는 그 구간에서 그 수급들이 이제 부품주 쪽으로 몰려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부 자동차 종목들은 또 그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여주는 이 종목들 중에 화신 같은 종목은 다시 올라왔죠. 같이 이제 추세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화신이라든지 SL 같은 그러니까 실제 이제 미국의 이제 공장을 그렇죠.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고 또 전기차 쪽의 어떤 부품들을 납품하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 이런 사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못 오르고 있거든요.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라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기차는 마우라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습니다. 뭐 시총이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300억, 400억 정도 나오면서 네. 완성차라고 하면은 사실 내연기관차들도 아직 판매를 하고 있으니 네네. 실적이 좀 좋아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좋은 느낌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만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한 거죠. 왜냐면 전기차 쪽에는 마우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SL이나 조명 쪽을 담당하는 이 램프를 담당하는 SL이나 화신 같은 경우는 샤시나 바디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전기차에 다 쓰이거든요. 그러면 기아자동차 EV9의 생산 공장을 또 현대차가 미국의 이 6조 원을 들여서 또 이제 공장을 또 급하게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지아 공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곳에 짓는다고 하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조금씩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자동차 쪽의 이 종목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네. 일단은 6월 달까지는 자동차 쪽에서 뭔가 시세를 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6월 이후의 상황에서는 이제 2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3분기가 들어가는 시점이니 일단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줄 쪽에서 조금 놀아보다가 수익을 좀 내고 있다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메인이 또 나오는 거죠. 요 전차, 이 전자 그렇죠. 닉스 쪽에 관련된 이 반도체 장비 이쪽이죠.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쪽에서 시세를 만들 수 있으니 그쪽에서 좀 수익을 내보고 이쪽으로 좀 옮겨 타서 같이 한번 이제 왔다 갔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는 계속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없으신 분들은 이 전자와 이 자동차 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양념으로 계속 요건 가져가셔야죠. 왜냐면 2차 상승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들고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의외로 6월달 이후에도 예전에 우리가 차화정 이후에 전차였단 말이에요. 네. 예, 삼성전자와 자동차 이 두 종목이 계속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또 환율이 우호적으로 어느 정도의 약세를 좀 지속을 한다든가 강세의 어떤 이 패턴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은 더뎌진다고 한다면 전차 쪽으로 어떤 수급이 몰려가면서 대형주 그러니까 인덱스 코스피 인덱스의 어떤 상승을 이 두 업종 내 종목들이 전자와 자동차 두 업종에서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이제 시장을 좀 이 큰 그림을 좀 그렇게 그리고 있고 대표님이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올라간다고. 네, 다음 주. 그거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따로 노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한 번에 올라갔을 때는 옛날에 예전에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때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미약품이 네. 다 끌고 올라갔죠. 하디크리 하면서. 그래서. 그런 장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개별 이슈, 개별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다음 주 시장에서 긍정적인 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약 업종 내에서 시총이 높은 종목들과 주도주라고 하나요? 좀 큰 주식들 이 종목들의 흐름을 선도하는 몇몇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몇몇의 종목 중에서 최근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바이오니아의 주가를 보게 되면 다음 주 그리고 오늘의 주가 흐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가 모습의 지점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주가 차트는 바이오니아입니다. 네. 바이오니아인데 여기서 굉장히 세게 올라갔죠. 조용한 시점에서 세게 올라간 심지어 어제는 또 이게 좀 싱숭생숭했는데도 어제 재료가 또, 있었죠. 뭐 네. 어제 그 발기부전과 관계가 없는 탈모 네. 치료제 뭐 관련한 뭐 사실 제약바이오는 장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그런 호재가 나와도 단발성으로 좀 그렇죠. 끝내버리는데 끝까지 유지를 했어요. 거래량을 동반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한 번에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 나오고 나서 저는 여기서 어떠한 과정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지 상당히 궁금한 지점이었었는데 어제 오늘 지점에서 주가를 세게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고점 돌파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고점 돌파 추세의 과정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주가가 탄력적이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에서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일단 선도주가 만들어졌고요. 바이오니아라는 선도주가 만들어졌고 선도주가 만들어진 지점에서 셀트리 헬스케어에 대한 주가 움직임 또한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제 종가상의 주가는 아니기 때문에 종가상의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갔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 헬스케어에 대한 최근 내에서 이제 레포트를 보게 되면 장시영 차장이 그 저기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레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 제가 궁금한 점이 여기 이제 그 리서치 조사 여기 과거에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제약 재질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 사원 대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에 그 바이오 쪽이 돈이 안 되는지 젊은 친구들이 담당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돈이 안 돼서겠죠.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는 섹터라고 한다면 그 중견급 수석 정도가 이제 담당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직원들이 하는데 매니저들이 최근에 제약바이오를 좀 안 사주니까 리포트를 아무리 써봐야. 지금 좀 젊은 직원인 것 같아가지고 아 요즘 제약바이오 담당하는 그 몸값이 별로겠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느꼈고요.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일회성 비용들이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 더불어서 미국 시장도 이제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목받을 내용에서의 상황인 거고 올해 내년도 그 매출이나 실적치를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는 한 30-40%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그 기술적으로 또는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서 매매를 할 때 어느 날 주가 빵 치고 올라가는 그 흐름에서의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 이때는 그냥 보내야 됩니다. 아, 이 종목 신호구나. 그리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꺼지는 종목인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흔들림의 과정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앞서 바이오니아가 움직였던 시점에서 셀트리 헬스케어 또한 이때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 내에서의 주가 조정이 나타났지만 이 주가의 조정은 피보나치 수열 황금분할 비율이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면은 1, 2, 3, 5, 8 뭐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숫자인데요. 이거를 합했을 때, 합하고 나눴을 때 0.618과 0.382가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하죠. 0.618 대 0.382가 제가 쓰는 노트북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방에서 방 넓이도 그렇고요. TV 화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비율이 좀 다르죠.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율들을 쓰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비율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그 0.618, 0.382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가에 대입해서 이 내용을 분석할 때도 0.618 그 조정을 받을 때 38.2% 조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점 대비 올라왔던 가격에 38.2%의 조정을 받는데 딱 안정 지점이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이게 이제 그 수요를 대입해서 그렇죠.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수학도 많이 판단하게 되는데 그 주식 시장에서 증권 시장에서 노벨상이 2명이나 나온 거 아세요? 예.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 계산 방식을 통해서 노벨상이 2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고요. 이 수요를 통한 공식 자체가 시장에서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38% 하락하고 그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고점 대비 38% 하락하고 25% 하락하고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1차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시장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 하락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고점 대비 38% 빠졌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사는 그러면은 이게 자율반등 구간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4, 5%든 5, 6%든 또 많게는 20%든 이렇게 그렇죠. 좀 수익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렇죠. 앞서 제가 지금 시장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서 시장 하락이 가중되는 상황에서의 지수 조정 구간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은 그 심리 게임입니다. 그리고 확률의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 일정 부분 하락했을 때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안정적으로 주가 하락했고 여기서 반등을 줄 자리에 오지 않았나? 라는 대부분의 의사가 합의됐을 때 주가는 반등 주는 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이평선을 놓고 어떤 뭐 내용을 보고 저점을 잡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이 정도 되면 반등 주겠구나라는 것이 모든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신이 될 때 반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는 캔들 차트에도 네. 이 사람의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나는 게 캔들 차트잖아요. 그렇죠. 차트를 이렇게 뭐 빨간색, 파란색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크기라든지 또 꼬리를 어떻게 달았는지 그렇죠. 밑으로 달았는지 위로 달았는지 이게 다 심리가 이게 다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고점 대비 고점은 이제 그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고점 저점 그리고 주가 움직임을 분석할 때 우리가 몸통으로 잡습니다. 몸통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통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의 주가 상황이 38.2% 근접하는 주가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첫 번째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반등의 시그널로 해석하는 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움직이면서 깨지 않아야 될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상승 N자형의 패턴을 깨지 않아야 되거든요. 상승 N자형의 패턴은 지난 상승의 고점을 이번 조정에서 깨지 않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어야지만이 시장에서 이 종목은 상승 추세를 만들고 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해당 종목의 주가 상황은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이죠. 이 고점 부근을 여전하게 깨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으로 두 번째로의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선도주라고 할 때 바이오니아의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지점에서의 주가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세를 선도하는 시총 상위 종목이죠. 시세를 선도하는 바이오 섹터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에서 있는 업종의 종목이죠. 이 종목의 주가가 이제 반등 흐름에서의 지점이 왔기 때문에 다음 주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내일장이죠. 내일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종목으로 판단을 해도 될 것이라는 이 전반의 내용들을 가지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좀 반론을 뭐 제기한다거나 뭐 그런 건 얼마든지 아닌데 그게 좋은 겁니다. 이게 제가 셀트리온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물론 셀트리온이 주도주가 되면서 시장의 바이오 업종을 좀 선도를 해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게 이제 시총이 좀 크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비중도 좀 높고 그렇죠. 시장의 어떤 투심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살려내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현재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월봉을 한번 보시죠. 네, 월봉으로 한번 좀 보면 이게 이제 1차 상승을 한번 좀 만들어냈고 화면을 바꿔주십시오. 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2차 상승까지 전고점을 좀 뚫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거래량까지 많이 동반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왜 제가 이거를 모든 산업의 업종은 한 번에 좀 끝내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두 번의 상승, 쌍봉을 만들고 긴 기간에서 좀 끝내버리고 옆으로 계속 기어버리거나 네. 여기서 일부 반등이 나오다가도 이 전고점을 또 넘기지 못하고 다시 또 주저앉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물론 셀트리온이 이 자리에서 사실은 16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만 반등을 해줘도 이거는 시장에서 엄청 큰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월봉으로 보니까 사실은 좀 작아 보이기는 한데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가팔라질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길게 생각을 했었을 때는 셀트리온이 조금 어렵다라는 게 이런 모습이 왜 제가 어렵다고 하냐면 물론 이제 같은 업종을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차트에는 항상 제가 심리가 녹아 있고 기술적으로 셀트리온만큼 저렇게 올랐다가 빠지는 뭐 제약바이오 업종을 따로 대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림만 놓고 보자라는 건데 예전에 이제 조선업의
이 가장 큰 이 2007년도 상승의 이 주도주였던 그렇죠. 지금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현대중공업이죠. 이제 물론 그때도 이렇게 쌍봉을 좀 만들고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그냥 사실은 뭐 이제 예전에 이제 위용을 되찾지 못하고 이렇게 좀 횡보를 해버리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월봉으로 봐서 그렇긴 합니다만 요런 구간의 반등이 사실 한두 달 또는 한 세 달, 네 달 정도의 반등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반등이 실제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다시 만들기에는 길게 봤었을 때는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근데 이게 비단 한국조선해양을 제가 계속 이렇게 항상 이제 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좀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V자형의 어떤 이 쌍봉을 만드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려버리는 그렇죠. 만드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거래가 더 동반이 되죠.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나 다른 어떤 충격이 없었을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만들긴 하는데 셀트리온은 또 교묘하게도 그렇게 쌍봉을 만드는 셀트리온 부분에서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월봉을 한번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조선해양업 비슷한 게 요 구간이 사실 이제 코로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시스템 리스크까지 네. 같이 경험을 하고 다시 올라버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좀 똑같다고 했고 네. 이 한국 조선해양 같은 그러니까 예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월봉 차트 때 2007년도에 어떤 대세 상승을 주도를 좀 했다가 그렇죠. 요게 이제 금융위기지 않습니까? 네. 금융위기 이후에 바로 좀 반등이 나왔으니까 두 개가 좀 너무 유사해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월봉을 한번 좀 봐볼까요, 같이? 잠시만요. 이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간 물론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지만 주가의 탄력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흐름이 있고요. 다르죠. 그리고 이게 이 구간을 좀 설명하기가 힘든 게 네. 헬스케어는 이때 이제 신규 상장이 그렇죠. 다시 했었었고 분사했죠. 네, 분사하고. 하지만 올라갈 때 셀트리온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코로나 때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다가 쌍봉을 좀 만들고 좀 이렇게 V자가 좀 완만한 V자, 약간 U자 형태의 V자이기는 한데 네. 물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다시 추세를 만들고 이렇게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 구간에서 사실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11만 원, 12만 원만 와줘도 그렇죠. 시장에서 엄청 큰 수익률이거든요. 네. 40,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시 이 전고점을 탈환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얘기를 할 때나 설명을 네. 드릴 때 이런 부분까지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과거의 어떤 이 다른 그림들과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요 구간까지 가기에는 시장의 도움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형제들의 뭔가 합병 이슈라든지 다른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가만히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어떤 성장성과 지금의 밸류에이션만을 가지고는 다시 종고점을 탈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요 구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입니다. 네. 뭐 11만 원 정도 구간을 돌파해 주면 13만 원에서 한 14만 원 정도 이게 사실 11만 원 정도만까지만 가도 큰 수익률이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만 해줘도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되게 좋은 이 견인차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충분히 가능성 있고 제가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력했고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대한 전개와 전망치에 대한 흐름을 판단해 봤을 때 네. 시장의 돈은 항상 이제 이쪽에 갔다 이쪽에 갔다 그렇죠. 왔다 갔다 그렇죠.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제약바이오라고 크게 통칭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다음 주 상황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해석으로 그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만 보더라도요. 네. 이렇게 누웠다 지금 헬스케어인데 그렇죠. 누웠다가 지금 사실은 어제 오늘에서 고개를 좀 들었잖아요. 네네, 헬스케어가. 그렇죠. 여기서 사실 무너질 것은 다시 그렇죠. 전저점까지 가야 되는데 네. 거래량 어느 정도 동반하고 고개를 들었으면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11만 원까지만 단계적으로 올라준다 하더라도 그럼요. 굉장히 큰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후의 주가 상황은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요. 장시영 시장하고 제가 다음 방송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는 아마 대표님 혼자 방송하시는 그러면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이 전망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차를 가지고 해보죠. 한번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내용을 판단해 보시죠. 아니 저는 이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분명히 두 종목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견인해주는 역할을 해야 네. 됨에 분명하고, 네.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의 이 덩어리가 좀 커졌고 그렇죠. 코스닥 150에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수 이 종목에도 좀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고점 이 17만 원, 16만 7천 원 이거를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럼요. 이르지 않은가라는 결론을 좀 내보고 싶은 거고, 어쨌든 다음 주의 상황은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예, 이 해당 그렇게, 종목에 대해서 한번 예,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보는 해보는 시간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이 또 다 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는 또 뭐 다다음 시간에 또 다다음 주에 대표님과 함께 할 테니까 그때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참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서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네. 두려웠는데 나아졌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1시간 동안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좀 흘러간다면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께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저희가 얘기했던 업종과 종목 그 업종과 그 안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좀 5월, 6월 좀 잘 버텨내시면 아마 방향성이 또 한번 나오는, 그러니까 거기서 2,600을 더 뚫고 갈 수도 있고, 또 조정이 나와도 어차피 박스권이니 네. 하단에서 우리가 또 매매할 거리도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길게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좀 고생을 하셨고, 이번 주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늘 미국 시장에서 뭔가 좀 폭락이 없으면 주말 또 근로자의 날이고 하니까 연휴를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는 다다음 주에, 우리 대표님은 다음 주에 뵈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죄송합니다. 대표님도 인사하시고 가셔야죠. 제가 또 그걸 빼먹었네요. 아닙니다. 그 근로자 날에 이제 쉬는 분들도 계시고 네. 증권업을 쉬죠. 증권은 거래소가 장사를 안 하니까. 은행이시니까 증권회사 은행도 쉬고 증권회사 쉬고 거래소도 장사를 안 하니, 증권거래소가 장사를 안 하니 저희가 어떻게 공무원분들은 모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의사, 뭐 관공서 이런 데들은 모시는 것 같아요. 쉬시는 분도 계시고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또 감사의 월이라고도 합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5월은 진짜로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보내고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도 좀 가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편한 밤 되시고, 저는 다다음 주에, 대표님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